네, 여러분들 이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넘겨놨어야 되는데 257페이지에 집합식의 부등식이라고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도 필요한 설명 드리면서 부지런히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은 쓸데없어 보이는 애들 많이 모아놨죠? 시험에 안 나오는 애였으면, 예를 들면 저는 시계 분침, 시침 각도 재는 문제는 너무나 그냥 수리적인 문제여서 솔직히 이런 게 채용 필기 시험에 이런 거 내는 게 좀 어울리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다뤄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애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릴 건데, 또 묶여 있다라는 건 특별히 한 테마를 가지고 길게 볼 만한 내용도 아니라는 얘기죠. 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시계에서는 어떤 문제 나오고 여기서는 어떤 문제 나올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만 인식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집합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집합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그동안. 자료 해석에서도 다뤘었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이 듣는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번 중복된 설명을, 그러니까 수리 능력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얘기하고 싶은 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집합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뭐냐면 NA라는 요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함수예요. 함수.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그런 건데,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대체로 요렇게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또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두 개만 나오면 다행이지만 3개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4개, 뭐 5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은 이렇게 두 집합의 교집합 정도까지만 체크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요거 3개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요거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빠르게 해봅니다. 자, 요거 봅시다. 여러분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자,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그냥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여기랑 여기 있는 애들이 세워지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다시 여기랑 여기의 원소의 개수가 세워지니까 단순하게 이 둘을 더하면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은 앞에서도 세워지고 뒤에서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2번 세워지니까 그걸 한번 빼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가 1, 2, 3이면 자, A 합집합 B는 1, 2, 3에 있는 원소의 개수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는 1이랑 2고 여기의 원소의 개수는 2랑 3이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2가 2번 세워지죠? 한 번 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인 거고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지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사실 그냥 이 수식에서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별로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이고, 3개일 때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3개일 때는 자, 요건데 잘 보세요.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 교집합, 처음에 여기서 교집합 얘기할 때는 두 집합에 걸쳐 있는 이 영역은 2번 세워지기 때문에 한 번 빼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두 집합에 걸쳐 있는 이 영역은 단순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2번씩 세워지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고 이 교집합을 한 번씩 이렇게 빼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빼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빼주다 보면은 요 가운데 요 세 집합에 겹치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할 때 3번 세지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뺄 때도 3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더하고 3번 뺐을 때 이 완전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 교집합 영역은 그냥 3개짜리가 더해졌다가 3개짜리가 빼지는 그냥 없어지거든요. 소거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더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인데 잘 봐요. 4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일 때는 이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봐요.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죠.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요. 3개짜리 더하죠? 4개짜리는 빼는 거예요. 규칙이. 다시 얘기하면 NA, NB, NC. 이거는 그냥 이걸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패턴을 기억한다는 느낌으로. 얘는 처음엔 다 더하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 있죠?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빼줘요. 그냥 안 쓸게.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빼. 쭉쭉쭉 뺀 다음에 다시 더해. 3개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있죠? A 합 B, A 교 B, A 교 C.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3개짜리 교집합도 여러 개죠. A, B, D, A, C, D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4개의 교집합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짜리 다 더하고 이게 2개 교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다 빼주죠? 그 다음에 3개 교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더해주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됩니다. 약간 이런 패턴이라서 혹시나 4개짜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4개짜리까지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되겠지만 경우의 수 세는 문제 있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 집합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6명이 있는데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명이 있어요. 이 6명이 일렬로 이렇게 나열해서 앉을 거예요. 일렬로 나열해서 앉을 건데 그냥 6명이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6 팩토리얼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대체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내냐면 얘네들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웃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묶어서 경우의 수를 세거든요. 아니면 얘네 둘은 이웃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푸냐면 다른 애들을 다 먼저 배열한 다음에 얘네를 마지막에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A랑 B도 이웃하면 안 되고요. A1이랑 A2도 이웃하면 안 되고 B1이랑 B2도 이웃하면 안 되고 C1이랑 C2도 이웃하면 안 된다. 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6명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할 건데 같은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야. 같은 부서에서 온 사람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경우의 수 어떻게 세요?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고 얘도 이웃하지 않는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뭐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집합을 뭐 B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C라고 하면
얘네가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 6팩터리얼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 중에서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을 모아서 집합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죠. 그쵸? 이거니까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서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수식을 이용해서 풀게 돼요. 이해돼요? 이수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다시 얘기하면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집합, 합집합과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요 원리 있죠.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선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들 나중에 경우의 수 쓸 때 활용할 수 있으니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아마도 다음 시간일 것 같은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물어볼 때 이런 거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의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길래 생각을 해봤더니 아날로그 시계를 잘 못 봐서 그런가, 디지털만 너무 봐가지고 잘 못 봐서 그런가 싶은데 뭐 이 교실 뒤에도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요. 자, 조금 원 잘 그리지 않았어요? 아닌가? 여기가 12시부터 해서 뭐 1시, 여기가 3시, 6시, 9시 해서 요거를 또 이렇게 3등분 하죠. 이게 아날로그 시계 그 시침이 아니라 그 시각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0도를 1시, 2시, 3시 이렇게 표현하는 요 시각은 12개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한 시각의 요 각도가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다라고 하면은 이미 얘가 그림은 이상하지만 3시다라고 하면은 이미 12시를 기준으로 90도만큼 이렇게 온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몇 시에 시침이 몇 도냐라고 물어볼 때는 일단 뭐 3시 20분이라고 해도 3시 20분이라고 해도 일단 3시에서 90도에서 시작해서 20분 동안 이동하는 각도를 이렇게 세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 자, 여러분들 분침. 자, 여러분들 분침은 1시간에 여기를 한 바퀴 딱 돌죠. 분침은 60분에 360도를 도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여기 다 잘 써 있어요. 자, 봅시다. 시침은 12시간이 지나야지 360도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러니까 1시간이 30도라는 거고, 1시간에 30도라는 건 60분에 30도라는 거니까 1분에 0.5도씩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야 딱 30도가 될 테니까 그거고, 분침은 60분 동안 360도를 이동한다 라는 거고, 혹시 초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초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초침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따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예를 들면 잘 봐요. 여러분들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여요. 여기만 보면 돼요. 60초에 60초에 6도 움직이는 거죠. 그럼 1초에 0.1도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고, 대체로 뭘 물어보냐면 특정 시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시각으로 해볼까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15분이에요.
자, 오전 10시 15분에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도를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일단 10시를 먼저 생각해요. 10시. 10시. 요거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두 칸이니까 60도인 거고, 여기가 어때요? 300도인 상태인 거겠죠? 그러면 이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이 시침은 10시에 300도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분당 0.5도씩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15분 동안 0.5도씩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침은 307.5도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일 거고, 이렇게 살짝 좀 더 이렇게 왔다는 뜻이죠. 자, 분침은요? 분침은 사실 15분이라고 하면 요거 아닌가요? 분침은 여기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각도가 어때요? 요 각도가 90도죠. 그러니까 분침은 분당 6도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90도만큼 이동했겠죠?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 물어보면은 요 두 개의 차 물어보는 건데, 그건 알고 있나요? 예각이랑 둔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예각, 둔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예각, 둔각도 아니죠. 예각이라는 건 90도 밑에를 말하는 거죠. 둔각은 90도 이상을 말하는 거고, 예각, 둔각의 개념은 아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그냥 빼면 217.5도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217.5도면 지금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요 각도. 넓은 쪽을 말한 거라고요. 더 각도가 큰 쪽을. 근데 가끔 요 작은 쪽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360도에서 뭐 이거 빼주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인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다만 그냥 요것만.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물어보면 일단은 땡땡시 땡땡분 00분 10시 15분 물어보면 그냥 10시 정각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300도에서 시작해서 분당 이만큼씩 이동한다. 체크하면 되고, 분침은 뭐 0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0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차이를 구하거나 하면 되겠죠. 결국엔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따 얘네는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하단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은 한 번만 얘기하고 가면, 부등식의 성질은 별건 아니에요. 이 부분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게 이게 부등식이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부등식인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이해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x가 4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2로 나눠가지고 x가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잖아요.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언급하고 갑니다. 그 얘기예요. 나눠주거나 곱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눈 거지만 이렇게 위로 가면 마이너스 2로 곱한 개념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별거 아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등식은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 이런 건데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넘어갈 건데요. 집합 관련된 예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 예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예제 51번.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제가 얼마 전에 풀었던 어떤 NCS 시험에서 집합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 요거 설명하고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수요를 조사했대요. 중국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본어 나오네요. 그리고 전체 50명이니까 A기업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크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23명, 일본어는 31명이래요.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8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요 뜻이어서 자, 일단 여기에서는 요거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일본어만 희망한 직원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일단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애들이 8명이니까 중국어랑 일본어를 어찌됐든 신청한 얘네들은 42명일 거예요. 그렇죠? 42명인 거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알고 있으면 사실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얘가 A고 B고 얘가 C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2 A 더하기 B는 되게 쉽죠? 23 B 더하기 C는 31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그냥 대놓고 보이죠? 이 C를 더했더니 42가 됐다는 건 이게 19명이라는 뜻이죠? 그냥 이렇게 수식적으로 봐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굳이 막 아까 그 원소의 개수를 세는 그 공식을 공식처럼 암기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였고요. 얘는 그러면 뭐 11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자체는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 자체는 이 둘을 더하면 B가 2번 세워지죠? 그래서 얘를 빼주면 나오는 결과가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뭐 이런 원리였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거였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만 제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안 읽혀가지고 잘 못 풀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였어요. 집합이 무려 3개가 나와. 3개가 나와가지고 막 문제에 A인 애들은 뭐 예를 들면 17명. 근데 B이고 C인 애들, B 교집합 C인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예를 들면 8명. 그리고 막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또 14명.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만 해당하는 애들은 뭐 5명. 이런 식으로 집합 3개를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구획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런 정보를 줘요. 이런 정보를 주고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NCS 시험에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을 활용한 문제가 집합 3개를 이용하는 것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대비를 할 거면 이런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연습 문제 쪽으로 이따가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6의 집합 3개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안 풀려고 했다가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했는데요. 축구, 야구, 농구 얘기가 나오죠. 축구, 농구, 야구 얘기 3개 나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집합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축구, 야구, 아이고, 그 다음에 농구.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한번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해볼게요. 축구 좋아한다고 한 애들 18명, 야구 좋아한다고 한 애들 23명, 농구는 21명.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 축구와 야구를 조합한다고 한 사람들이 7명. 그러면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풀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해되나?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만 말하는 거거든요. 헷갈리니까 저는 표현을 할 때 이 7이라는 건 이 교집합 전체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경계에다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구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한 사람들이 8명이래요. 여기가 8명. 자, 그 다음에 농구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 사람이 10명. 여기가 10명인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모두 좋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명.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네. 모두 좋아한다고 한 애들이 여기가 3명이면 다 나오죠? 여기가 4명, 5명, 7명이라는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각각 숫자가 다 나오겠네요. 뭐 이렇게 푸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계선에다가 쓰면서 정리하는 방식도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개 집합을 다루는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나 이렇게 푸는 거나 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지금 이 예제 52번의 해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대로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공식에 익숙해지자라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이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는 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54번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풀어볼게요. 현재 시각이 3시일 때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 만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각도가 똑같다.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3시 이후에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렇게 분침, 시침 이렇게 3시죠. 여기가 3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세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침이 이루는 각도랑 분침이 만들어낸 각도가 이렇게 동일할 때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항상 결국 방정식 문제는 뭐랑 뭐가 같냐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침이 가리키는 각도, 분침이 가리키는 각도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각도가 똑같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시침은 어떻게 체크했었죠? 3시니까 90도를 기준으로 분당 0.5도씩 그러니까 0.5 곱하기 분을 t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분은요? 분당 6도씩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12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뭐 3시 10분부터다 라고 하면은 여기 10분으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한 번만 풀게요. 나누면 5.5분의 90이죠? 110분의 110이 아니라 11분의 180이 돼요. 5.5분의 90이니까 11분의 180 되는 거고 저 중에서 답 고르는 거니까 이게 아마 16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6과 176이죠? 11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뭐 이렇게 5번으로 체크가 되는 문제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침의 각도랑 분침의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넘어갈게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예제 57번 볼게요. 57번. 네, 자, 보겠습니다. 57번.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음료 A는 칼슘이 3ml, 비타민이 40ml 들어있대요. 그러면 음료 A에 그 밀리리터의 수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면 칼슘은 3a만큼 있는 거고 A는 다시 이렇게 쓸게요. A는 A의 양이 스몰 a면 칼슘이 3a, 비타민 C가 40a만큼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스몰 b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7b, 28b만큼 들어있다는 뜻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음료 A와 B를 섞어 200ml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스몰 a 더하기 b는 200이라는 뜻이고 자, 칼슘을 12mg 이상 칼슘 그냥 더하면 되죠. 칼슘은 뭐예요? 이 전체 200mg에서 3a 더하기 7b죠. 그러니까 3a 더하기 7b에 해당하는 요 양은 12ml 이상이다. 12 이상이고 비타민 C 40a 더하기 28b에 해당하는 요 값은 59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음료 B의 양으로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저 말은 B의 양이 얼마 이상이고 얼마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될 거란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 B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A를 소거해 주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요. 부등식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게 느낀다면 수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정리한 이 내용은 사실 써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한테 마지막에 묻는 내용은 B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죠. 그럼 잘 봐요. 이 부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B가 얼마 이상이고 B가 얼마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불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 A에 대한 요 내용이 불필요하죠. A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줘요? A를 B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겠죠. 자, A는 200-B예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B에 대한 수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걸 정리하면 B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풀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고 과정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구나. B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A를 뭔가 소거를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소거하죠? 대입법을 이용해서 소거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사고 과정을 같이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57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58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칠판 정리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네, 자, 배를 한 개에 2,500원에 판매하는 과일 가게에서
대한상자를 구매하면 5개를 덤으로 주거나 덤이 싫은 경우는 총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한 상자를 구매했을 때 덤을 받는 것이 할인받는 것보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상자에는 배가 몇 개 이하로 들어있는가?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부등식 문제야 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현인 거고, 부등식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등식 문제인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애랑 어떤 애가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식을 만들려고 했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부등식 문제는 어떤 애가 어떤 애보다 크다, 작다, 뭐 이상, 이하, 뭐 이런 거 나중에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애를 비교하고 있는 건지, 뭘 비교하고 있는 건지, 뭐가 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뭐가 뭐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런 표현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비교하는 거고 더 많이, 이런 표현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이 뭔가 비교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덤을 받는 것이 할인을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덤과 할인을 비교하는 건데,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뭘 비교해요?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개당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개당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니까 덤으로 받는 것이 할인보다 개당 가격이 더 적다. 그러니까 덤으로 받는 거랑 할인을 받는 것이 있다면 덤으로 받는 게 개당 가격이 더 적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덤으로 받는 케이스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X개를, 한 상자를 샀을 때 X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과일 한 상자의 가격은 2,500 곱하기 X일 건데, 덤으로 받는 케이스에서는 X 더하기 5개를 받는 거니까 하나당 얼마냐? 개당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물건 그 전체의 개수를 물건의 개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개당 가격이라는 건 개수, 물건의 개수분의 가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할인받는 케이스는 뭔가요? X개를 사는데 2,500 곱하기 X의 가격에서 할인받으니까 10% 할인받으니까 90%의 가격으로 이렇게 셈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할인받는 케이스에서는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닌 팁인데 이런 거 미리 계산하지 마요. 항상 수식을 미리 계산하는 게, 왜냐면 10% 할인하면 2250이네? 이런 걸 미리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수식이 이렇게 그냥 정리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적용해도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도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되죠. 자, 그래서 x를 여기다 곱하는데 잘 봐요. 이 x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먼저 푸신 분들 있을 때 그냥 x 곱하고 x 더하기 5를 이렇게 곱해서 부등식을 풀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거 고민 안 했으면 놓치긴 한 거예요. 문제에서 얘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애니까 그냥 이렇게 했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곱할 땐 항상 미지수를 곱할 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 번쯤은 사실 생각하는 게 맞았습니다. 곱하고 곱해요. 자, 요거였고요. 정리하면 답 나오겠죠. 그냥 해볼까요? 10 곱할게요, 양변에.
9죠? 9x 더하기 45. x가 45보다 작다. 작다면 몇 개 이하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거 실수할 수도 있나? 이하라는 건 포함되는 포인트니까 어쨌든 x가 45보다 작다라는 건 44, 43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로 봤을 때 44개 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하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44개로 이렇게 가셨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는데 사실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풀었지만 뭐 이런 문제는 정석대로 풀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만은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냥 풀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에서는 몇 개 정도만 풀어볼 건데요. 저희가 아직 안 풀었던 거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만 한번 2개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267페이지에 73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어떤 물건을 나눠 갔는데 몇 개가 남고 몇 개가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린이의 수를 x라고 하고 사탕의 개수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탕의 개수는 한 어린이에게 3개씩 주면 8개가 남는다. X명에게 3개씩 주고도 8개가 남는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 방식은 그냥 단어 암기하듯이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표현 방식이 이렇다는 거 알아야죠. 그 다음 거. 자, 한 어린이에게 5개 나눠주면 마지막 어린이는 적어도 하나는 받을 수 있지만 5개보다는 적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4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그럼 잘 봐요. 사탕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가 요 2번째 문장. 요 뒤에 이어지는 요 문장대로라면 사탕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가 아마도 마지막 친구가 하나 받을 때겠죠. 제일 많을 때는 4개 받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는 어린이들이 5개씩 사탕을 나눠 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5개씩 똑바로 받는 애들이랑 똑바로 받지 못하는 애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이게 총 X명이 있는데 5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어린이는 마지막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서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5개씩 다 받는데 이 마지막 친구가 하나에서 4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빼기 1명은 5개씩 똑바로 받는 거고 이 마지막 친구가 4개를 받을 때가 최대인 거고 X 빼기 1명이 5개씩 받고 마지막 친구가 하나 받을 때가 최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수는 최대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네요. X가 최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이런 거 눈치 잘 채라 그랬죠? 어린이 수 X가 뭐 얼마보다 작다, 얼마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최대 몇 명이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Y의 값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Y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봐요. X가 무엇 이하이다 라고 수식이 정리되려면 여러분들이 1번이랑 2번 중에 뭘 이용해야 되는지
여기가 3x가 들어가서 나중에 x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x가 어느 쪽에 남겠냐라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에 3x 더하기 8이 들어가면 이 지금 좌변이랑 이 우변에 있는 애들은 5x니까 이 x를 우리가 정리할 때 대체로 양수가 나오게 큰 쪽으로 이렇게 빼주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x가 무엇보다 작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나올 거냐는 거예요. 보시면 이 3x가 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무엇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얘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 영리하게 좀 캐치하시고요. 자, 그래서 풀면 5x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죠? 자, 얘가 3x 더하기 8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x 12, x 6 나와서 정답은 아마도 3번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일 겁니다. 자, 정석풀이였어요. 자, 정석풀이였고 정석이 아닌 풀이 한번 소개할게요. 정석이 아닌 풀이는 뭐냐면 73번은 그냥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냥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푸는 건데 76번 한번 봅시다. 76번. 자, 76번 문제는 정석이 아닌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응용수리 문제를 풀 때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답을 찾는 문제가 있다,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생각해내냐 내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요소는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소금물 문제에서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니까 소금물 문제를 보면 가중평균을 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가원명제가 나오면 대우명제를 우리가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좀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73번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6번이 같은 유형이라는 건 구분돼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구조의 문제라는 거 구분돼요? 같은 유형이죠? 유형을 인식한 거예요. 다시 사이에 껴있는 74번은 다른 유형이죠. 유형이 다르죠? 구조가 다르죠? 이해돼요? 73번이랑 76번은 어떤 애들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몇 개씩 나눴을 때 몇 개가 남는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똑같죠? 그런데 74번이나 뭐 75번은 그냥 아예 다른 요소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76번, 73번과 76번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등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뭔가 힌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식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뭐냐? 잘 보세요. 자, 6명씩 앉으면 4자리 이하가 빈다. 4명씩 앉으면 12명 이상이 이하 이상 얘기가 나오면 이건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인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자의 개수 x라고 하고 사람의 수를 y라고 하면 y는 준비된 의자의 절반 2분의 x개의 의자에는 6명이 2분의 x개의 의자에는 4명이 앉고 5명이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뜻이죠. 자, 정리하면 5x 더하기 5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 x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2분의 x라는 게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y는요. 5x 더하기 5죠. 5의 배수란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선 정답이 1번이겠죠? 5의 배수 고르는 문제니까. 좀 바꿔볼게요. 자, 그냥 이것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요거였으면 5x 더하기 3이었으면 이 문제 정답 뭐예요? 5의 배수에다가 3을 더한 숫자가 나와야겠죠? 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얘는, 물론 제가 정리해서 풀어드릴 수도 있지만, 정석대로 정리해서 푸는 건 사실 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 2번 설명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 풀이는 일단 이 문제에선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부등식 문제에서는 부등식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등식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76번과 같은 또는 73번과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등식으로 표현되는 부분에서 가끔은 이렇게 선택지에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나오기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81번. 연습문제 81번. 269페이지에 연습문제 81번 볼게요. 요거는 마침 질문이 있어서 푸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게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금액 파트에 들어갈 만한 문제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풀지만 금액 파트에 들어갈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테마랑은 좀 어울리진 않는 문제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수정해 두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가격, 판매량, 총 판매액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총 판매액 바꿔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 자, 총 판매액이라는 이 개념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겠죠? 이런 식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해볼게요. 당월이랑 전월 얘기를 하죠. 여기다 전월 그리고 당월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품 A랑 B가 있다고 하니까 제품 A랑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쓰는 게 더 정리가 간단하겠네요. 자, 가격의 B가 3대 2인 제품 A랑 B를 판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의 가격이 3이면 B의 가격이 2인 이런 걸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월 A 제품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얼마 증가했고 B 제품의 판매량은 감소해서 총 판매액이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얘기 있고 A와 B의 전월 판매량의 B가 나와 있네요. 가격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면 전월 기준으로 판매량의 B가 이게 4대 3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에 A 제품의 총 판매액이랑 B 제품의 총 판매액의 비율이 12대 6이죠. 그러니까 2대 1이란 말이에요. 전월에 A 대 B 제품의 그 판매액의 B는 2대 1.
전체의 3분의 2, 전체의 3분의 1이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당월 제품 A의 판매량은 20% 증가했어요. A는 이게 20% 증가했고 B는 X% 감소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증가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수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지만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좀 좋겠어요. 전체 매출액에서 A 매출액과 B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죠. 가중치잖아요. 가중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A가 20% 예를 들면 이렇게 A는 20% 증가했고 B는 마이너스 X% 증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대1이 되는 이 지점이 바로 전체 평균 10%라는 거죠. 이 뜻이에요.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정석풀이보다도 가중평균을 이용한 풀이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게 2대1이 되려면 이게 10이니까 20 차이 나야겠죠? 마이너스 10이어야 될 테니까 10% 감소했다라고 해서 2번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중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눈치를 채냐면 문제의 구조 자체가 어떤 애랑 어떤 애를 더하면 뭐가 나와? 약간 이런 개념일 때. 지금 이 문제에 A 제품의 판매액이 있고 B 제품의 판매액이 있죠? 둘을 더하면 총 판매액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뭔가 이런 식의 구조로 나눠서 볼 수 있고 평균이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뭐 백분율값 이런 게 좀 등장하는 문제에서 또 가중평균을 활용하는 문제다라는 걸 눈치를 많이 챕니다. 소금물에서는 농도가 나오고 시험 점수 문제에서는 평균 점수가 나오죠? 얘네도 몇십 % 증가했다라는 내용 나오니까 바꿔 얘기해 볼게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량이 20% 증가하면 판매액이 20%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판매액이 X% 감소한다는 뜻이죠. 총 판매액이 20% X%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얘는 뭐고 쟤는 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얼마야? 평균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어쨌든 얘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풀어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테마랑 관련된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문제 자체가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애여서 안 풀어볼 수 없었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모호한데 요거까지 합시다. 요거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77번 보세요. 77번. 이거는 설명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설명을 무조건 해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테마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77번도 저희가 지금 이제 풀어볼 거지만 종종 나오는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대값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평균치라는 평균값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활용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윷놀이 알죠? 윷놀이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럼 안 돼요. 윷놀이 해봤죠? 윷놀이 해봤을 때 그 육가락이 뭐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라고 해서 뭐 도가 나오냐 개가 나오냐 거리 나오냐 그 확률이 다 다르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육가락을 단순하게 해봅시다. 육가락을 여러분들 하나만 던졌을 때 알고 있죠? 육가락을 하나만 던졌을 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던지게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앞면이죠. 이게 앞면이고 이렇게 발라당 까진 게 이제 뒷면인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때요? 똑같지 않죠? 뭐가 더 높아요? 이게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랑 윷 있잖아요. 윷.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윷이 훨씬 많이 나오죠. 모는 거의 안 나와요. 해봐야 알지. 그지?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면이 훨씬 넓잖아요. 이 뒷면이. 바닥에 닿는 면이 훨씬 넓죠. 물론 이 길이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뒷면 까질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게 앞면이 나올 경우에 육가락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10,000원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10,000원을 줄게요. 대신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5,000원을 손해보는 5,000원을 오히려 저한테 줘야 되는 이런 내기가 있다고 합시다. 하실래요? 할만하지 않아?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아? 저는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해야겠다, 할만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뭐 당장 한 번 하면 10,000원 따거나 5,000원 잃거나 두 가지 결과밖에 없겠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면 내가 돈을 버는 구조일 테고 나한테 불리한 게임이면 돈을 안 버는, 못 버는 그런 구조일 거고 만약에 이게 완전히 공평한 게임이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공평한 게임이면 그냥 제로섬이에요. 결국에는 비슷하게 나눠 가질 거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가위바위보도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뭐 이거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눈 감고 낸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사다리 게임 이런 거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게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동전을 딱 튀겼을 때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는 2분의 1, 2분의 1 뭐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나한테 유리한 게임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값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면이 나올 확률이 30%, 뒷면이 나올 확률이 70%라고 하면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값들은 그러니까 전체의 30% 어떤 시행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애들은 10,000원을 따는 결과로 이어질 거고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애들은 5,000원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어떠냐? 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100번 던졌는데요. 개가 아니라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30회 나오고 뒷면이 7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집에 가서 혼자 이걸 100번 던져본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100회를 했을 때 자, 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이거일 거고 제가 손해보는 금액은 요거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요 둘을 더하는 걸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한 번 했을 때는 100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를 버냐라는 걸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100으로 나누는 걸 거예요. 일단 요거 먼저 써볼게요. 요거니까 요건데 한 번이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100으로 나눈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겠죠. 자, 얘네가 뭐냐면 요게 어떻게 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어떤 확률이랑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 걔네들을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한 번 했을 때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균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대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값이니까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0원 마이너스 3,5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으로 이런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500원씩 잃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백 번 반복하면 계속 이런 게 쌓이겠죠? 결국엔 내가 손해보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기대값이 음수가 나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대값이 양수가 나오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하면 안 되겠죠?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고 그래서 이 기대값을 이용해서 푼다면 이 문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좀 길어집니다. 죄송해요. 자, 해봅니다. 여러분들 원가가 2,100원이고 3,000원에 팔고 있대요.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요. 손해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불량률이 최대 몇 %니까 불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랑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불량품이 아니네. 정상인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에요? 900원의 수익이죠. 불량이 아닌 제품은 하나 팔 때마다 900원씩 이득인데 불량인 제품이 나오면 얼마 손해인가요? 뭐 경제학적으로 900원에 팔 수 있는 걸 2,000원 못 팔게 되니까 뭐 3,000원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은 직관적으로 2,100원 들여서 만든 거 날리는 거니까 요거죠? 그러면 불량률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자 기대값을 구하면 얘에다가 X% 곱해준 값 더하기 9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또 확률 1-X%. 자,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대값이죠. 확률 곱하기 결과, 확률 곱하기 결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손해가 나지 않으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정리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보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면 기대값이라는 요 개념 응용수리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가끔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에서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사업을 뭐 진행을 해도 되겠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로서 그때 어쨌든 결과물이랑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 잘 기억을 해요. 양수면 할수록 이득인 거고 음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 카지노에 있는 여러 게임들은 기대값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카지노에 있는 온갖 종류의 게임들. 뭐 가서 해본 적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카지노가 돈을 버는 구조여야 장사가 되겠죠?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잭팟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하면 결국엔 돈을 날리게 되는 구조인 거죠. 도박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복권 어때요? 복권. 복권도 당첨될 확률이라는 게 있죠. 복권도 기대값이 물론 복권이라는 게 물론 이거예요. 로또 복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입한 돈이 있고 그걸 이제 나눠 갖는 구조라서 절대로 로또 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100명이 나왔다고 해서 그 운영사가 손해볼 일은 없어요.
뭐 그런 구조지만 예를 들면 뭐 1등 당첨되면 뭐 고정으로 10억을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100명이 당첨되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케이스에서도 절대로 그 운영사 측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당첨금을 만들겠죠? 분배를 하겠죠? 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려다가 꼭 한번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또 이 파트에서 끊고 가기가 애매해서 지금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해당 테마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